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성공회 대학교의 미래지식연구원과 두 번째 공동기획 인구 싱크홀 대한민국의 선택은 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전체 인구의 5%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민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다문화, 다민족이 하나의 꿈을 갖고 모인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주제로 함께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리잔 꾸마루 교수님,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한국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랑 같이 명지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정의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가요, 한 270만 명 정도가 와 살고 계시는데,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행복도가, 만족도가 어떨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조사나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요, 만족도가 좋은 집단도 있고요, 만족도가 낮은 집단도 있습니다. 이게 출신 국가별로 또 인종별로 조금 나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한국 사회가 가진 굉장히 특이한 인종주의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구 유럽에서 온 백인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백인들은 만족도가 높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또는 비서구 국가에서 온, 특히 또 한국계 중국인들, 이런 이주자 집단들의 만족도는 사실은 굉장히 격차가 클 정도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케바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게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백인하고 이제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아마 만족도 격차가 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고소득하고 약간의 좀 육체 노동을 하는 거하고 지식 노동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런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오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하고 저소득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사람의 만족도에는 항상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외국인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요, 이 저임금의 단순 기능 인력은 백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 국가 출신의 그 고용 허가자 하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회화 지도를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걸 지도하기 위해서 오기 그때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외국어 강사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인인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그 저임금 단순 기능 인력 그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또 아시아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편견이나 인종주의적인 차별 때문에 더 만족감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저 도표를 보니까 270만 체류 목적이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성비가? 네,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네. 보니까 지금 재배 통포가 일단 상당히 큽니다.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학생 수가 적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보면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유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F5라고 해서 이제 거주 비자라고 하는데, 그 비자 취득한 사람도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학생 그리고 이제 K-팝이나 K 문화의 확산 때문에 이제
결혼하러 결혼 목적으로 온 맞아요. 요새 진짜 네, 맞아요. 점점 많아지고 많이 있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한국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원래 한 199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인력이나 또는 외국인 방문자가 이제 처음 막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두 그룹이었거든요. 노동자 아니면은 배우자였는데요. 이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K-팝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광으로도 많이 오고요. 이제 유학생도 많이 오고 또 한중수교 이후로 이제 재외동포, 조선족 등을 비롯한 재외동포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주해서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제가 이 흑망사 책을 보니까 유학생이 많이 오게 되는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취직도 하고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창업도 해야 결국 그게 나라가 진짜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사를 그 유학을 가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나라로 내가 유학을 갈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막 정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그 주요 요건들이 아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국가, 그 국가를 선택을 해서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기회를 주는 어떤 코리안 드림을 주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K-팝의 또는 K-컬처의 세계화로 인해서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환상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환상이고 어떤 현실은 아니구나 하는 좌절감도 저는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우리나라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560만 정도인데 영주권자가 9%, 장기 거주 외국인이 약 28%. 그러니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워낙 다국적 기업 본부하고 R&D 센터가 워낙 싱가포르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화이트 칼라 인력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고소득 직종이 굉장히 많이 거기 오게 되는데 우리도 뭔가 이 좀 와서 코리안 드림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우리도 그 단순한 그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소득을 만들어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생겨나는 그런 이민 정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 저는 정말 그런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사실 지금 저는 그 이민 정책의 설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예도 들어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좀 뭐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를 꼽자면 이제 일본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일본 사회에서 어떤 그 용어가 유행을 했냐면 선택받는 나라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 유입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서 외국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골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이 사회가 선택받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정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이민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본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나라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네. 일본이 10년 사이에 한국보다 좀 나은 제도나 이런 걸 했다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간병하고 개호사 또는 간호사 이런 직종을 굉장히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한 10년 거의 15년 전에는 이 필리핀 간호 인력을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제 저출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그대로의 어떤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은 이제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개방이라든가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 중에 유학생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보면 한 80% 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정착하려면 취업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D2 비자를 취업 비자인 E7으로 전환하는 그 제도적인 여건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환율이 뭐 1.3% 막 이러거든요. 거의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은 보고 우리의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장사의 신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식당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분이 이제 많은 제자분을 가진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떤 가게들이 성공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식당이 70만 개쯤 된대요. 오, 70만. 맞네요. 근데 그 중에 한 가게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만에 1을 69만 9,900그 이거를 포기하고 나를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를 찾아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택받았다는 어떤 자부심, 감사함.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170개, 180개가 넘는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 윈윈하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학생이 여기 오게 되면 그 공부하고 이제 그냥 알아서 다 취업을 찾고 알아서 성공하면 된다는 식의 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런 정책보다는 이 학생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했다면 어떻게든 이 학생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여기 유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2020년 이전까지는 부족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단지 이런 공백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거 꼭 인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여러 유학생 이야기. 저는 인도 연구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결국 뭐 AI 얘기하지만 모든 학문의 기초는 수학이잖아요. 근데 인도 수학이 강하잖아요. 그죠? 인도 수학이 강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보게 되면 대부분 인도계가 많잖아요. 네네. 난 그게 수학의 힘이 강하다고 보는데 물론 또 공부도 엄하게 시키잖아요. 인도 보면 아빠 엄마가 무섭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월간이 나도 영화가 너무 놀랐어요. 세월간이 영화가 여기서 왜 이렇게 대박 났을까?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보면 한국이 수학 2를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선택 과목으로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명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너무 놀라는 게 수학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결국 미래가 없는 건데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 우리가 영어 때문에라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영어는 점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보태주니까. 근데 인도 같은 인도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충분하게 역량 있는 분들을 유학생으로 많이 우리가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또 창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냐면 오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창업을 해서 더 큰 그렇죠. 걸 만들어내면 사실 그게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 창출하는 외국인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 잡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수학이 많이 이렇게 그 수학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한국에 와서 수학 가르칠 정도의 분위기가 여기 조성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 막 하게 되면 한국의 학교의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의 그 한국 제도로 오게 되면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게 되면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주변에 있는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는 한국 학교만 한국어로 한국어로 모든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은데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여기 와서 삼성 다녀도 그 국제대학교 보낼 정도의 여력이 되는 학생의 그 인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국제학교. 국제학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국제학교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많지는 않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한국 학교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한국어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릴 때 오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중학교 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갔는데 언어의 큰 문제, 언어 때문에 겪는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외국인이 많아지면 그럼 학교의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방하면서 외국인 아이가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과목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국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그런 학교가 시작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일반 학문 가르치는 영어 말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와서 수학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꼭 외국인 아이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사는 한국 아이도 그런 학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그거 조금 저도 이게 외국인에 있는 그 화이트 칼라나 이제 그분들의 가장 큰 한국 생활에 와서 어려움이 뭐냐면 네. 그 학교라고 그래요. 자식 맞아요. 교육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 싱가포르 정도의 면적인데 부산의 국제학교가 4개인데 싱가포르이 100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제학교 부분에서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또 칭화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보니까 같은 건물 안에 그냥 중국 사람들만 하는 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조그만 거로 그 국제학부가 학교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학교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우리가 그 결국 교육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 그건 어떤가요? 네. 근데 저도 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요.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뭐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고학력 그런 고숙련 그 외국인이 이주를 선택할 때는 한 5가지 요인 정도를 고려를 한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생활비고요. 당연히 생활비잖아요. 생활비가 너무 비싸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한 조사를 보니까 생활비가 세계 7위로 비싼 나라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살기에는 좀 비싼 나라인 거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 절차의 용이성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영주권 받기, 귀화 받기 사실 그 절차가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의 고숙련 이 전문 인력이 어서 오세요 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약간 꺼려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 기회거든요. 취업 기회가 충분히 풍부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와 정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정치 상황 관련해서는 뭐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낮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고 우리나라가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고학력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민하는 나라를 선택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봅니다. 얼마나 그 포용적인 문화인지, 얼마나 민주적인 문화인지, 얼마나 인종차별이 적은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그 미국의 그 시사 매거진 중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4번째로 인종차별이 강한 나라로 꼽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순위에 뭐 캄보디아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에 특히나 고학력 외국인의 눈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그 선택 국가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지금 상황은 한국만이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그 겪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선진 국가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앞으로 고학력 뭐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한국에도 생겨야지. 그러면 마음 편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저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 갈까? 이런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K-팝이나 이 컬처에 이게 지금 휩쓸려가는 이 그 나이대 보면 다 10대예요. 10대가 아직까지 뭐 우수 인재까지 가지는 않았고 그냥 여기 와서 여행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여기까지 일하러 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K-팝이나 K-문화 때문에 오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좀 살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생활비만 중요하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나의 삶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지 아닌지 그거 굉장히 생각할 것 같은, 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될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과 강점은 뭐예요?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여기 여행하러만 와도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뭐 일부 안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여기 이제 17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살려고 온 거 아니었고, 전 단지 여기 2년만 공부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왔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괜찮다는 느낌 들었고, 아무래도 이 나라에 앞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어도 이제 배우고 왔고 여기서도 한국어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남에 의지하는 이 의지도가 되게 낮고, 또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두 가지인 게 치안이 좋은 거. 한국처럼 밤에도 한 2시나 3시에도 여자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뭐 한 1, 2, 3위에 한국은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이게 진짜 외국인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그거 꼭 여자 이야기는 아니라 저도 사실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2시나 3시에 부산에 내려가는데, 근데 마음 편하게 아무도 밤에 저를 이제 뭐 칼을 보여주고 강도 당하고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인도 사람으로서는 저에게 아주 큰 메리트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돈만 있으면 이 나라는 살기가 아주 편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 날씨예요. 저에게는 뭐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뜨거운 날씨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눈을 봤고, 그리고 여기 살면서 춥긴 추워요.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춥지만, 근데 추워도 집 안에 있으면 티셔츠만 입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게 다 이 나라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 느낄 수 있는, 저처럼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뭐 외국인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별이나 이런 건데, 저는 운 좋게도 저는 자별을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은 여기서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 제자들한테 왜 한국을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학생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 한국을 추천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마약하고 총기가 없어서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 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한 국가라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좀 개발이 더딘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의 그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임금 격차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E9이라는 이제 고용 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누적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갖은 그 뭐 인권 침해하고 반인권적인 그런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몇 년만 열심히 돈을 모으면은 이제 자국보다는 한 2, 3배 높은 그런 임금을 가져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 제가 지난 추석 때 이제 여기 외국인 와서 사시는 분들 했었는데 대체로 공통점은 여기도 같네요. 그러니까 치안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 워낙 뭐 그 대중교통수단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이 인프라가 워낙 잘 깔려져 있어가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날씨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임금 문제도 역시 이제 우리는 그 동일 임금을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임금은 항상 주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물어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 가끔 뭐 있잖아요. 시간당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도 하면서 번 돈이 자기 나라에 비해 2배나 3배로 좀 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살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사실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은 잘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5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모은 돈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 문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런 일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중간에 이제 취직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한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6개월 정도 계절 근로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별 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 독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을 독일인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아예 한국어를 해서 능력 시험을 봐서 급수가 높이면 높을수록 이건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해주자. 그러면 그분이 와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한국어를 더 잘하니까 생활하기도 편하고 소득도 늘어나고 우리로 봐서는 동화 과정도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인센티브 한국어를 공부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한국 사회가 서로 적응하기에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 계시던데.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것은 굉장히 외국인으로서도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민을 그 유입받는 그 이민 유입국 입장에서도 이 외국인이 한국인의 어떤 문화나 정체성에 좀 동화되는 측면, 그리고 사회 통합으로 나가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요. 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고용 허가제 하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대로 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민 뭐 비용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요. 언어 교육에 투자할 만한 그런 여유나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1970년대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이 파독 간호사들이 독일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독일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서류 내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제 사인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처럼 외국 인력들에게 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체류 기간을 좀 차별화하는 건 저는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로 또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요새.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사실 그쪽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하고 공급에 아주 큰 갭이 있습니다.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 신청 기간에는
한 1분 안에 자리가 다 찬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쟁, 막 거의 전쟁 하듯이 사람들이 다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높으면 그럼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수업을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상태에 지금도 보니까 저도 해외 국회의원 생활에 나가다 보면 이 한글 학교 늘려달라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도 있으면 EBS 같은 데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 이런 걸 국가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교육 같은 걸 좀 더 강화하면 네. 그래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도 있어요. 네.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골에서 그 시집을 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어 보조교사 있잖아요. 일본어, 베트남어, 그 영어 보조교사라니까 방과 수업이지 일종. 네, 방과 수업에 그 언어 보조교사가 되니까 그 집 아이들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언어 교육도 또 그걸 해놓으면은 그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아까 이 청소년들 다문화 교실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네. 보편적인 교육도 되고 우리가 상호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거주하겠다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동화주의적인 일방향적인 다문화주의라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다문화주의가 거의 실패한 것으로 선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국적별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좀 우리 내국인 학생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그걸 이제 상호 문화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뭐 중학교에서 이 외국어 가르치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어하고 지금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신 국가로 분류를 해보면은요,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프랑스나 미국, 그러니까 프랑스어나 일본어나 사실 영어보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어나 태국어나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교육도 강화해야 되지만 좀 더 상호 문화주의적인 접근으로 내국인들한테 좀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언어도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주민센터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포용성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저희가 보통 한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배우는 게 저는 동의합니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만 배워도 사실 동합하는 데에는 이 상대가 우리에 대해 잘 모르면 항상 벽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 말고 어느 뭐 어떤 서울 외곽 지역에 갔는데, 근데 저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저랑 같이 제 이웃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 문화에 대해나 제 언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실제로 제가 어떻게 동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숫자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럼 톱 5를 생각해서 그 톱 5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외국인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그때 그 교육을 진행하면, 그러면 조금 더 교수님 간서 말씀하신 그 상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까 상호문화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을 끊었나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아이가 다문화 배경의 아이가 굉장히 엄마가 이제 일본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무 자부심을 가졌다는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참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의 아동센터 그 선생님들이나 아동하고 조금 접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에 다문화 배경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1 넘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부심, 엄마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엄마 나라의 요리를 내국인 이 선주민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배경 학생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사실 차별적인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외모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짓궂게 물어보거든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아니 그거 말고 너 진짜 어느 나라 사람에서 엄마의 그 출신 국가명을 들을 때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제가 요리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학교 내에서도 좀 상호문화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군수님이신데 이제 그 많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한국말 경진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엄마 나라 말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그 집 아들이 그거를 잘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면 그건 확실히 다른 거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네, 좀 맞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유럽도 독일어도 쓰고 뭐 영어도 쓰고 여러 개 그러니까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어떤 것을 하게 됐는가는 두 개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그 채널을 만들어서 유로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독일어로 보려면 독일어로 보고 프랑스어로는 프랑스어로도 보고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했듯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주로 KBS나 MBC나 주요 채널 드라마 워낙 우리가 많이 만드니까 그걸 내가 뭐 인도어로 보려면 인도어로 보고 인도 더빙으로 보면 더빙으로 보고 베트남 이런 것만 우리가 만들어내도 훨씬 이 사교육비 외국어에 좀 시달리는 것도 줄어들 거고 왜냐하면 우린 주로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언어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면은 훨씬 더 좀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재판을 영어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걸 모든 법정에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자꾸 그걸 늘려나가야만 결국은 한국 사회가 좀 더 그 국제화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자별에 대한 법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별이라는 게 뭔지 그걸 규정하고 그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포괄적인 그 자별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종 자별이든 어떤 종류의 자별을 받으면 법적인 보호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제 생각에는 좀 그건 교수님께서 좀 더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사는 거 봤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점이 우리도 사실 가면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어렵게 살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고 진화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광주에 가니까 저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모여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 대학이나 이런 게 많은 대학이 좀 어려운데 이게 보면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만 5천 명이나 2억 5천만이나 되잖아요. 베트남도 인구가 1억이고 평균 연령이 28세고 뭐 인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조금 더 이게 김우중 회장님은 아예 대학을 딱 졸업하면 베트남만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취직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약간 좀 특화된 그런 대학도
전 세계 학생들 다 한 곳에 이렇게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특화돼서 전문화된 이런 대학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 대학 그 특화된 대학을 만들게 되면 교육을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만약에 베트남 학교 만드는 베트남어로 영어 베트남 두 개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정도 역량이 있는지 영어라든지 지금 지방대학교에는 이제 와서 영어로 몇 가지 전공만 생기기 시작했고 대부분 막 이렇게 과 보면 영어로 수업한다고 말하지만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영어 수업이 많이 없다고 이제 조금 불만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이제 3가지 전공이 100%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어 트랙으로 이제 와서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생겼는데 2022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방대학교 지방에 있는 교수들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베트남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것부터 제 생각에는 아니 이제 그거는 빨리 정책을 정하면 베트남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빨리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와서 그러면 여기 가르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 베트남어를 잘하는데 그게 아직 뭐냐면 학위나 우리가 일반적인 맞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그 루트에 석사학위 네, 뭐 석사학위 소유자라. 근데 지금 보면은 뭐 AI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뭐 석사학위 소유자가 아니라도 다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교수의 충원 루트 자체를 조금 더 방향을 바꿔 놓으면 뭐 엔지니어 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걸 잘 안 따지고 해보면은 뭐 객원 교수나 이런 데 다양한 결국 우리가 결단의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만 실행이 된다면은 지역 소멸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도 그 나라들하고 뭐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잠재적인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민들이 어떤 뭐 정서적인 좀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특화대학이라고 한다면 국제 특화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진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 특성 대학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를 드신 뭐 베트남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태국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또는 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대학의 그런 국가의 이제 특성화 대학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출신 국가별로 굉장히 그 차별적인 의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GMP 차별이라고 저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외국인 만나면 제일 처음에 먼저 피부색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피부색이 하얀지 검은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백인보다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더 강하고 동남아시아 출신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준흑인성, 거의 우리나라보다 피부색이 낮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다라는 그런 편견이 굉장히 있고요. 거기다가 또 아시아의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벌써 1인당 GNP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의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 특성화 대학을 했을 때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어떤 국가들을 특성화 대학으로 한다면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저항을 저는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려되는 점인데 그거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 문제를 컨트롤할 그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교육부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법무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안에 얼마나 협조할지 이게 얼마나 실행력이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청과 같은 어떤 컨트롤하는
타워, 전담 기구가 있다면 나서서 실행력 있게 이걸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청도 그렇고 이렇게 비자를 이게 노동부는 노동부, 농림부는 농림부 이렇게 비자 자체도 뭐냐면 네.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기록에서 너무 또 법무부가 까다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국가 전체 우리가 대부라는 영화 옛날 영화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은 당시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재 부분에서 네. 이거는 쿼터를 다 만들고 계획적인 걸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이민청도 없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떤 비자를 내 가지고 인재를 관리하고 이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시스템이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하면은요 연관 있는 부처가 정말 많습니다. 뭐 성평등 가족부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성평등 가족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관련한 일들을 하고요. 교육부는 이제 유학생, 국방부는 다문화 배경의 저기 남성 중에서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남성들, 법무부는 이제 출입국 관리하고요. 뭐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유학하고요. 또 보건복지부는 또 결혼유지 여성 관련 여러 가지 보건복지 업무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여러 부처가 할 경우에 첫 번째 문제는 중복됩니다. 이 부처가 하는 거 사실은 다른 부처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복이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처가 이거 하고 이 부처가 이거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빈틈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문제를 대응하는 종합 틀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대부터 이주 배경 독일인이란 용어도 아예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해놓고 외국인 안에 결혼유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용어 통일도 안 돼 용어 통일도 안 되어 있고 그걸 통괄한 부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이 어떤 종합적인 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정책, 이주 정책을 좀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어 통일도 잘 안 돼 있고 이민청도 잘 안 돼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특화대학 부분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안산이다 뭐 이렇게 큰 공단이면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단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도 와서 우리도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은 일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조금 더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우리가 또 베트남에 하노이는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글로 가면 관리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와서 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숙련공이 됐다가 또 일정 부분 한국 회사에 있으면서 베트남 회사의 관리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막 1,000만 원이다 이런 거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 못 버티니까 이게 투자한 돈을 회수 못하니까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단기 그리고 결국은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취직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우리가 베트남 그 관리직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서 베트남 공장하고 한국 공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결국은 산학 협력 대학 학교 하나로만 존재해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해내야만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우리의 경제력도 유지하고 그분들도 삶을 유지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정책 자체가 이제 이분들이 여기 계속 있는 걸 원하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걸 원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오래 있는 걸 원하진 않았어. 그래서 E9 비자도 제 생각에는 9년 10개월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자기 비숙련인데 숙련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거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비자 연장이라든지 나중에 비자의 안전성에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맞아, 이게 아까 말씀이 이민청이나 이거 자체하고 도대체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죠. 네. 사실 미국도 냉정하게 보면은 그 이공계 출신들은 비자를 쉽게 받지만 네. 문과생은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사실은 그 자기 나름대로 이걸 갖는 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부가가치를 잃을 수 있는 그 트랙을 또 만들고 네. 중간 과정을 만들고 이게 결국은 그게 국가 전략을 세워야만 결국 우리가 개방형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뭐 저는 혼자 여기서 와서 일하게 되면 제가 번 돈에서 저는 여기 생활하는 돈만 여기 남기고 나머지 돈 제가 어디로 보내요? 자기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 보면 대부분 이 여기서 생활하는 이 돈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게 되는데 혹시나 가족이라든지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조금 희망이 있으면 그럼 이 돈은 다 어디서 쓰이게 될까요? 이 한국에서 순환되게 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 혼자 와서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고. 네, 그거 굉장히 이 가족 비자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우리가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니라는 저는 그거에 의미 있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가족 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 순환식 이민 제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E9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9년 8개월밖에 못 있거든요. 4년 10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한 다음에 재취업해서 4년 10개월 있을 수 있게 이제 제도를 설계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년은 있어야지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4년 10개월로 끄는 겁니다. 2개월 더 있게 되면 영주권 취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갖고 있지 정주형 그런 노동자 정책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사실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한 9년 8개월 일하잖아요. 단순 기능 인력으로 들어왔더라도 이미 전문 인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문 인력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사실은 도운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귀환을 강제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9년 10개월 동안 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우리도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사는데 한 9년 사는데 가족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뭐 모든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가족 동반을 뭐 오자마자 허용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한이 되고 기간이 되고 또 숙련도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일정한 정도의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가족 동반을 허용하게 되면 저는 그 노동자의 생산성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족도도 더 늘어나고. 그 쏠림 현상도 그러면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위자로 왔는데 근데 혼자 사는데 주변에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 그 커뮤니티 있는 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가족이랑 있게 되면 제 생각에 그런 문제도 아마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가족이랑 있으면 커뮤니티 없어도 일단 일하고 집에 오면 가족이 있다. 그러면 좀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드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꾸 틈만 나면 여기 안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커뮤니티 있는 데로 많이 이제 맞습니다.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족 비자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런 게 제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농협 그 조합장이신데 이제 결혼해야 될 이제 여성들을 했는데 이게 뿔뿔이 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농협이 이제 보증을 쓰고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라는 거 장난을 못 치게 해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은 거예요. 베트남의 어떤 한 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니까 내 그 동네 살던 그
A라는 여성, B라는 여성, C라는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시집을 오니까 다 서로 아는 사람. 물론 이제 아주 가까운 집은 아니지만 쉽게 몇 단위 안에 같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오니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금방 친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 제도를 설계할 때 조금 그런 치밀한 생각도 좀 필요해 보여요. 싱가포르 그렇게 하잖아요. 싱가포르의 주택 그 정책 보면 그 이제 인도계, 중국계 그리고 싱가포르계 이렇게 이 말레이계 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 커뮤니티가 같은 데에서 살아도 다른 나라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있으면 거의 외롭지 않게 커뮤니티의 그렇게,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싱가포르 외국인 한 34% 정도 사니까 그렇게. 네네.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자체가 한 거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이민의 수요는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르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어떤 결혼 이민 장려 제도는 사실 서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주종의 역할에 머무르는 이 지방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정부도 사실 그게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일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못하고 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들은 지역에 살고 지방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조금 그 지역의 특색이나 수요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좀 재밌고 또 결과도 좋은 그런 이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사실 이 주종 간의 이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이 다문화 정책의 이 관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때 우리가 소련의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사실은 이 한국의 매력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한국 경제 정도의 경제력이면은 그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도 하고 와서 또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듯이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또 성장하는 트랙도 있고 네. 또 한국에 취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저한테 많이 건의하는 게 창업을 했을 때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창업했을 때 똑같잖아요, 혜택이. 그런 창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혜택을 같이 주어줘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다 한국이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성공하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으로 돌아가라 네. 지금 이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창업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유학을 오는 이런 것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애물이 많고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외국인들한테 기회를 막 주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현재는요.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우리나라가 왜 외국인들에게 창업의 기회, 취업의 기회, 유학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지 못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혈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거든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래서 아무리 정말 그 교수님처럼 한국에서 16년 살았어도요. 대한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한 외국인이라고. 네, 저는 그 용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한국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혈통주의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혈통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는 혈통 외에도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생활 세계를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산 사람은 사실 한국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뭐 주민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거주하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이제 주민으로서의 권리, 창업하고 싶으면 창업할 권리도 주고, 취직하고 싶으면 취업할 기회도 주고, 사실 그런 인식의 전환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민이 필요하다는 이 인식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대학생들 보면 한국의 이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앞으로 어떤 문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직면될지 그거에 대한 정말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인데 저는 걱정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걱정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 지금 뭐냐면 외국인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뭐냐면 여기서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숙련공이 늘어나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창업을 해서 사실 그게 가야 될 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응? 네, 뭐 일자리를 뺏긴다는 가짜 정보죠. 네. 그 편견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사실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일자리 뺏긴다, 범죄율 올라간다, 외국인들 세금 안 낸다. 이게 저는 이제 3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자리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거. 정리요? 제가 정리 그럼 시간 주시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가짜 정보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자리 부분은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제휴율이 내국인보다 한 30% 정도 높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요. 어려운 곳에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이라든지.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정말 인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일자리를 보충해 준다고 보는 게 훨씬 맞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편견은 외국인이 증가하면은 범죄율이 늘어난다. 이것도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한 5%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자 중에 외국인 비중이 2%입니다. 훨씬 적잖아요. 전체는 5%인데 범죄자 중에는 2%니까 적고요. 또 10만 명당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인 검거 인원 지수라는 통계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내국인의 절반입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그거 완전히 틀린 정보고요. 세 번째로 이제 흔히 외국인들이 세금 안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말 정확한 국세청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1조 1천억 원이고요. 종합소득세 7천억 원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가짜 정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은 많이 없고 대부분 외국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향해 나가겠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가 개방형 국가로 나가기 위한 이민 이주 정책을 하려면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이민청 얘기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이 정책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문화 교육은 그 외국인만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도 특히 이 고령화하고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특히 젊은 층에게 왜 외국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우리의 미래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의 그런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식이라는 게 바뀌어야지 여기 오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인식이 안 바뀌면 항상 갈등의 여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나머지는 다 좋지만 한국 사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걸 뺏으셨는데 저는 좀 더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독일 경우에는 독일 내무부 산하의 이주문제 독립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낸 보고서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독일은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인식 개선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홍보, 가짜뉴스 모니터링 이런 것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의지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민청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다른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 인력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이 제도가 이제 실행된 지 한 20년 됐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국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높고 왜냐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나 횟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인권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고용 허가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네, 좋습니다. 포괄적인 차별 방지법. 그게 저는 아직까지 없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많아지면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길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르면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 태도, 제 이 말, 발언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인인데 성평등성 이 차별 교육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 일상 속의 차별에 대한 교육이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것도 중요한 지적 같아요. 또 한편으로 또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린애 보면은 맞아요. 만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결국은 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에서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국가 흥망사, 국가는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가리키는데 전 세계의 개방형 국가로 간 나라가 항상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이 당태종의 서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한무제 때 100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기후 1세기 정도 되니까 그때 로마도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당시 서안의 인구가 100만 명 중에 외국인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또한 우리가 네덜란드가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한 10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 됐는데 그때는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온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 스페인에서 결국은 종교의 자유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신교도나 이슬람이나 그 모두가 모인 게 결국은 네덜란드를 만들 거고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독립했을 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유럽에서 기술자들 빼내오는 게 그들의 임무였는데 결국은 1840년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고 영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일랜드 아직까지도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이 링컨 대통령 덕분에 홈스테이트법 미국 와서 농사를 짓고 5년 동안 짓고 일정 정도 이상 집을 짓고 사면 땅을 20만 평을 공짜로 준다는 그 엄청난 발표로 3,500만 명의 대량 미국 이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이루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 사계절 날씨가 있는 나라 그죠? 이런 나라에서 정적인 나라 이런 좀 정이 많은 나라에 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와 성공회 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 싱크홀 대한민국의 선택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의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리장 꾸미르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